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파자유하고 좌파자유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주요 개념인 주권적 자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비판을 해요. 우리가 자아의 앞에 무슨 주권을 붙여요? 우리가 되게 주권은 국가에 갖는 그런 권리죠. 주권국이니까 너 침해하지 말고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자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 개인들이 결국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가 미국의 간섭을 받으면 주권을 침해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국가가 나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침해하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하자면 그 사람이 나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권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권적 자아가 극단화될 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극단화해가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고 금융 불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좌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아 실현의 중심을 둔 유형의 자율성을 중시해서 정체성의 정치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조금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은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제대로 사회적 대우를 못 받고 월급도 깎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 차별이죠. 그 다음에 흑인이라고 해서 또 차별을 받고, 피부 색깔이 뭐 아시아계라고 해서 차별을 받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이슬람권 뭐 이런 거 차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성적 취향,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고, 뭐 이성애만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 사회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회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여기 제일 처음 일어난 게 여성들 사회운동이고, 최근에는 이제 정체성의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로 소수자하고 우리가 압박받는 세력이니까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극단화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는 제도를 다 뒤엎어버리겠다, 여기까지 나가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좌파들은 국가의 힘과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자율성에 포함시킨 거예요. 대표적인 마르쿠즈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원래 가진 놈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제 아래서 우리는 보호 못 받아. 그거 뒤엎어야 돼. 다른 걸로 대치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자유주의는 극단적으로 나갈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좌파주의자는 인간의 보편성과 관용 자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거죠.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고, 인간은 모두 보편적이다, 인간은 평등, 이렇게 보지 않고 특별 그룹별로 보는 거거든요.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건 특정 그룹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거니까. 물론 평등을 표방합니다만은. 그래서 주권적 자아 개념이 극단화됐을 때에 우파 자유주의와 좌파주의가 나오고,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자율성에는 문제가 있다. 자율성이 이런 것인데 이것이 극단화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성이 극단화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된다. 이거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너무 개인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공공의식과 같은 미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걸 주장하면은 이거는 공화주의예요. 그리고 또 작은 공동체에 갇혀가지고 정치적 참여를 어렵게 한다. 관심 없다 이거야. 그리고 요즘 대학에 보게 되면 우리과 같은 경우 뭐 학생이 30명, 아니죠, 한 60명 되네, 4학년까지. 너무 개인주의 나오면은 총회 같은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각자 오는 거야. 뭐 모이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이게 극단적 개인주의면은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 유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꼭 그렇게 주권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 주권성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면서 의미를 느끼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주권적 자아는 무시했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독립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는 뭐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가만히 보면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게 다음에 족보가 나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연고적 자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공동체주의자인 샌델 같은 사람은.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무연고적 자아를 가정했다는 겁니다.
무용고적 자아라고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추세는 무용고적 자아 개념으로 가나 호적 등본은 없앴잖아요. 그거 보면 옛날에 연고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없애는 것도 인간을 평등하게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태어난 문화, 관습, 가정에 영향을 받아서 네가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에 대한, 개인의 자아에 대한 철학적 설명이 다른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나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정 부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인데 아마 후쿠야마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의 영향을 약하게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자아는 인종주의나 가부장제와 같은 외부적인 힘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이건 제가 말하는 구성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합리성에 대한 비판. 이것도 이제 마크시스트를 많이 비판하고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과학적 방법을 신뢰를 해야 되는 좀 현대로 오면 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외부 실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언어는 객관적 지식에 이르는 중립적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언어하고 객관적 실제를 분리하면 이거는 관념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고 객관적 실제가 없다. 이러면은. 그러나 후쿠야마는 이제 그 철학적으로 보면 실제론을 견지하고 과학적 방법을 신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걔들이 뭐 그렇게 비판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문제가 좀 많지만은 이거 수리해서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장에서는 마지막에 보면은 처칠이 한 얘기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다른 정부 형태를 제외하면은 자유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처칠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 제도를 다 제외하고 나면은 제일 나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존재하는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도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건데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면은 이거는 어느 국가의 특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장 정체성을 느끼는 거는 내가 누구다. 민족, 피부 색깔, 성별, 지역 이런 게 정체성을 느끼는데 자유주의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랬죠? 부차적으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정치로 가게 되면은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해서 하나의 국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뭐 다 시시각각으로 가니까. 그래서 후쿠야마는 정체성은 네가 가진 문화나 인종적 특성, 성적 정체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원칙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걸 자유민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족, 인종,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기반한 국가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 정체성이 없는 나라는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는 다 뭐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기와 국가 앞에 사람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 게임에도 국가가 나오고 국기가 개양이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국가적 정체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반해야 된다? 정치적 원칙에 기반해야 된다. 물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인종, 민족, 종교. 이건 하부적인 역할만 하지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후쿠야마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유주의를 하나의 정부 형태로 보존하려고 하면은 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불만과 반대의 원칙을 이해해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원래 저런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저러지? 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쟤들이 저러지? 그리고 자유에 대한 분노와 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면 그러겠죠.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업, 미국 얘기죠. 실업, 보건정책, 세금, 경찰, 이민, 인터넷 교제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후쿠야마가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이런 정책에 가이드 라인을 줄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반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펴게 되면 다양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국 사회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너무 신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보호는 개인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공공재정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되 너무 도와주지 말아라. 그게 문제. 어느 선까지 해야 돼? 아주 표현을 애매하게 쓴 거죠. 두 번째로는 이건 미국의 얘기죠. 연방주의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가장 낮은 지방 수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 이건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지방 분권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연방주의가 아니고 분권에서 출발한 나라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하도록 해라. 뭐 대표적인 게 뭐 쓰레기장을 어디서 만들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건 뭐 지역 주민들끼리 해결하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예를 들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적절한 한도에서 보호하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지만은 생각의 단일성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의사 표현에 과도하면은 뭐야?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의사 표현의 자유를 해버리면 사생활 보호가 안 돼. 다 까발리잖아요.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일정 선에서 이걸 허용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문화적 집단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는 겁니다. 문화적 권리.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성을 기본적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가 응집은 이렇게 뭐 단결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응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학적 용어입니다만은 공공정신 관용, 열린 정신, 그리고 공적 문제든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거 뭐 다음은 맞는 얘기죠. 특히 공직자들은 이 공공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이런 걸 가져야 한다. 뭐 지금까지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면 뭐 그냥 그 자유주의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유주의로 보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5가지에 동시에 적용되면서 이제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야? 절제라고 하는 미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절제의 미덕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이 4가지 어떤 미덕을 얘기했어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4가지 덕 중에 하나인데 플라톤은 그거를 생산자들이 가져야 할 덕으로 봤습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너무 탐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 가슴, 머리 이렇게 보면 너무 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 절제하라. 요즘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건강 유지하려고 하면 음식을 절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뭐 중용 뭐 그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지나치지 마라. 우리 뭐 동양에도 그런 말 있죠. 가요 뭐 불급이라고 그러나요? 뭐 너무 지나치면은 뭐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노노도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도 얘기하고. 이게 중용인데 이거 좀 현대인들이 좀 너무 이걸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뭐다? 중용을 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자제력, 극도의 감정적 상태 또는 지나치게 완벽한 성과를 추구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내적 자아에 대한 인위적 제약, 이러한 자아에 충만한 표현은 인간의 행복과 성취의 원천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 네가 하는 대로 다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선에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특히 현대의 그 개인들이나 정치에서 사라진 미덕이 바로 절제인 것 같다. 후쿠야마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절제의 미덕을 회복하면은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결론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절제는 개인의 삶이나 정치 모두에서 중요하다. 절제는 일반적으로 나쁜 정치의 원칙이 아니며 특히 처음부터 정치적 열정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더욱 그렇다. 너무 의욕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 활동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적 자율성이 개인적 성취의 원천이라고 해서 무제한적 자유를 주고 여러 제약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절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재부흥, 나아가 사실상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절제의 미덕을 가지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뭐 그렇죠. 너무들 세게 나가죠.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돼. 약하게 나오면 쟤가 나를 얕보게 돼. 이렇게 해서 강력한 언어를 토해내는데 이건 사실은 뭐예요? 절제의 미덕이 없어진 겁니다. 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맥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길을 안 기울여.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언들이 과격해져요. 세야 되고 더 센 언어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 참 사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 절제라고 하는 미덕을 통해서 후쿠야마 비판하려고 한 것은 과격한 극단적인 우파와 과격한 극단적인 좌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야마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은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등이 심화가 되더라도 이 최저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 믿음에 부응해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을 많이 쓰죠. 요즘 뭐 대학생들도 뭐 공부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이 나와서.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등이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 제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얘기해야 될 것이고 또 정치가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른 하나는 또 뭐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체성의 정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옛날에 지역주의 일종의 정체성 정치입니다. 자기 고향을 정체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것이 요즘 안화되지만은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20대 남녀는 정책 성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반대 아니에요? 이것이 일종의 그 정체성의 정치의 출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르고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다르고 넓은 개념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적으로 부계자들이라고 얘기 표현은 이상합니다만은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뭐 탈북자들도 있고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동자들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뭐겠는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한 안에서도 그렇고 또 북한하고도 그래요. 북한. 너무 상대방에 대한 언어가 세졌어요. 최근 뭐 김정은이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남한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남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지도에서 없애겠다.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게 대단히 과격한 언어고 특히 북한의 언어는 세요. 절제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절제에 대한 강요는 뭐 어느 사회나 관계없이 좀 더 깊이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념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좀 확산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